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금리 폭등에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국고채 시장에서 2조 원어치를 사들인답니다. 환매 조건부 아니고요. 단순하게 매입하는 방식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표금리로 쓰이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미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고 30년물처럼 만기가 먼 장기채 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다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데 금융시장에서도 선수들이 뛰는 국채시장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네,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왜 알아야 되냐면 바로 우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또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금리가 이 국고채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 슈퍼 추경, 총재의 성향까지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한은의 등판이 채권금리 급등세를 얼마나 진정시킬까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식목일인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은행이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오늘 단순 매입한다. 잠시 안내를 해드렸는데 단순 매입은 한국은행이 정말 사들여서 창고에 쌓아둔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 RP라고 하는 건 환매 조건부거든요. 요거는 일단 샀다가 나중에 은행에 이자 받고 되판다. 다시 돌려준다. 이런 내용인데 시중에 있는 국채를 흡수해야 될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 수요가 좀 줄었더니 은행들이 대출금리 깎아줍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 1년 동안 좀 배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배제일까요? 유예일까요? 배제는 아예 앞으로도 안 한다는 뜻이고 유예는 잠시 미룬다는 뜻이니까 굳이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데도 좀 배경이 있을 것 같고요. 물가는 비상입니다. 국제 식용유 가격이 10년 사이 최고가.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콩 가격이 올라서고 농축산물 수입 물가도 상당히 올랐다고 하는데 요런저런 소식 다 모아서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잠깐 경제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방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NH투자증권 김열매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고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갔다가 지식발전소 가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뭘까요? 아마 휴가가 아닐까 싶은데 이 휴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노무사와 함께 알아볼게요. 생활발전소. 해외 직구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 대응 방법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요. 어제부터 시작한 코너죠. 1분 배당 이벤트. 어제 그 주인공이 한 분 선정이 됐거든요. 3283님께 배당하는 1분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군 중위인 아들 강민재, 대학생 딸 강수민 둘 다 각각 전역, 졸업 앞두고 취업 때문에 고민 많을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하자. 너희 모두 원하는 곳에 잘 취업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아빠가 항상 응원할게. 사랑해. 오, 아빠가 사랑해. 저는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 세대 아버님 중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분들 계시군요. 자, 강민재, 강수민님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대주주 선정해서 제가 내일 1분 동안 대주주님 하고 싶은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샵 0951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보내주시고요. TBS 앱 또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경제브리핑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올라온 속보부터 우리 좀 전할까요? 3월 물가가 10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3월 물가 상승률이 4.1%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말씀해 주신 것 같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게 뭐 석유류 등 공업 제품하고 외식 같은 개인 서비스가 크게 올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이것도 결정이 됐군요. 네, 이전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것이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기름값이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간밤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니까 만만치가 않겠다 싶습니다. 제노사이드 인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범죄인데 그런 정황이 속속 드러나서 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저희가 날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본격적인 보따리 한번 풀어볼게요. 한국은행이 국고채를 2조 원어치 단순 매입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2조 원 규모 국고채 매입을 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그리고 20년물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오늘 입찰하기로 했는데요. 한해는 최근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고채 매입을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느 상품과 같이 채권도 매입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서 돌려받는 금액은 똑같은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인데요. 그래서 한은이 국고채 매입을 하면 국고채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는 금리를 낮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요.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서 한국은행이 단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사가 여기까지만 쓰면 사실 불친절하거든요. 네. 금리가 왜 오릅니까?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리를 올리게 돼 있고 그러한 기대가 반영됐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또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발언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는 지난 1일에 가계부채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금리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채금리에 영향이 좀 있었습니까? 네, 한은의 개입으로 어제 굉장한 급등세가 있었는데 그게 그나마 진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이율 3.007%에서 장을 시작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3.1%를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한은의 국고채 매입 소식에 3.065%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구민기 기자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아마 국채시장 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축구 선수 시장에 어느 날 갑자기 이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세계적인 팀이 좀 파산을 해서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가 한 번에 시장에 FA 선수로 풀린 겁니다. 이러면 이 선수들의 몸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요. 지금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동시에 나온다 하면 몸값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신 데려가려는 구단들은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죠. 뭐 이런 조건은 불가능합니다만 경기당 무조건 한 골씩 넣어라 라든지 3년 동안 해트트릭 몇 번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게 바로 선수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국채 시장에 국채가 많이 풀린다. 이런 얘기고요. 몸값이 떨어진다.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채권의 값이 떨어진다. 조건이 많이 붙는다.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이게 잠깐 동안 낮아질 모양이죠. 이건 왜 그래요? 네, KB국민은행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한 달간 주담대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낮추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를 다시 올리지 않고 오히려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은행은 1일부터 주력 신용대출 상품 중 하나원큐 신용대출의 가산금리를 0.2%포인트 하향 적용했고요.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에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었잖아요. 은행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 세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반대로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춰서 다시 고객을 모집하겠다 이렇게 나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5개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약 703조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해서 3조 원 가량 감소한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그러니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이 DSR 규제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고 하니까 아파트 매물들을 좀 걷어들이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 5만 978채가 그러니까 매물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완화를 공식화한 지난달 31일 5만 1,537채보다 559채 줄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1.1%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강남구인데요. 나흘 만에 4.6% 줄면서 감소율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서초구였고 마이너스 2.8%의 강북구, 마이너스 2.5%의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양도세 중과 배제 정책이 시행되면 해소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또 분석도 내놨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양도세를 중과 배제를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마지막으로 국제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소식 전할까요? 지난달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대두유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79.54센트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가인데요. 지난해 3월에 파운드당 24센트에 거래된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하면은 3배 이상 치솟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대두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국내 판매 중인 식용유 가격들도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표 맑고 신선한 식용유 900ml짜리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3,900원에서 4,990원에 거래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는 2,900원에서 4,700원에 거래돼서 최대 35% 오른 수치라고 하고요. 오뚜기 콩기름은 지난해 3월 대비해서 최대 80% 인상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름 짜는 콩, 대두 가격이 올라서인데 대두값은 왜 올랐을까요?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싸움이 나고 보니 국제 곡물가가 올라갑니다. 다른 데서 농사 잘 돼도 원하는 곳들이 많아지면 기존에 대체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작물이 나와도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이런 가격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규제 완화 방안들 때문인데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거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 무겁게 물리는 양도세 중과안 이걸 1년 동안 배제해 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계획이거든요. 실제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그 인수위가 이 조치를 추진한다고 해서 다들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원래 이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현행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서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세율로는 45 더하기 30%, 75%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고요.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세금이 82.5%니까 사실상 3주택자 이상자들의 매물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수위가 제시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서 다주택자의 중과 제외를 하겠다. 그래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양도 시에는 기본 세율만 6에서 45%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 이런 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동안 최대 82.5%까지 냈어야 됐던 세금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깎아준다. 세금을 좀 세일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집을 팔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시세 한 19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팔아서 3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면요. 양도세가 지금 1억 5천만 원 이상 나오게 되는데요. 중과 유예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3주택자의 경우에 1억 5천 내야 되지만 중과 유예 받게 되면 7천만 원대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크게는요. 사실은 최근에 시세 차익이 5억 원 이상 발생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훨씬 이 차이가 억 단위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3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5억 원 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4억 원 이상을 양도세로 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3억 원, 2억 원대 이렇게로 크게 1억 원 이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주택자에게 양도 그 집을 팔 때 이 세금을 무겁게 물렸던 건 집 가지고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시그널이었는데 2014년에 이걸 한번 폐지를 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을 시켰거든요. 이게 그 인수위는 일단 양도세 중과하는 요 방안 당장 그 1년 동안 미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 정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부가 발표하면 바로 행정 절차만으로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다른 안들보다는 사실 이제 공약으로 워낙 많은 안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논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양측이 얘기가 잘 조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수위는 언제부터 이 조치를 시행한답니까? 네, 인수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신정부 출범하면 바로 공표를 할 수가 있고요. 9월 10일에 신정부 출범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10일부터는 시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인수위가 그 다주택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집을 좀 팔아라. 양도세 무겁게 물리던 걸 한동안 배제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장에 추가로 물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시장이 정말 이렇게 기대한 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일단은 세금을 감면해준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오히려 좀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의 매물은 오히려 감소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또한 6월 1일이 이제 종부세 그 부과 기준일인데요. 지금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주택 매도에는 중도금 잔금까지의 기한을 보통 60일 이상 주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매도가 쉽지도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어차피 올해 무거운 그 중과세, 이 종부세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걸 한번 내고 나면 사실은 급하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지는 셈이 되죠. 따라서 지금의 반응은 너무나 촉박한 매도 시한을 주고 있고 오히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것 또는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것이 이제 부담보 증여인데요. 증여 시에도 전세분이나 대출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의 감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증여를 한 번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증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게 되면 양도세 자체의 그냥 기본세율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2주택부터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감면 요건이 없는데 만약에 중과 유예를 하게 될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면 6%,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래 보유하신 물건에 대해서 팔아야 되나라는 고민은 실제로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보니까 시장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있던 매물이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나왔던 매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매물이 나오든 호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누가 사줘야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매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거래가 성사되겠느냐,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주장은 왜 나옵니까? 제일 큰 거는 지금 현재 올해부터 더 강화된 DSR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사실 이미 올라버린 집값에서 소득 대비 대출이 한도가 잡혀 있다 보니까 LTV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중산층 이하에서는 사실 주택 구매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집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아직 남아있거나 또는 이미 이제 그 청구권으로 인해서 2년은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매수자가 지금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실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는 조건으로만 허가를 받아서 매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수요자가 매수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임대차법과 대출 규제, 그리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상 실수요자가 접근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팔았다, 그러면 이 돈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집 계약이 이뤄지고 나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의 시장 자체는 일부 가격 왜곡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고, 과열돼 있는 시장과 침체돼 있는 시장,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지금 이러는 이유는 거래 자체가 절벽이고 원활한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인 완화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래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번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주식이나 다른 상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부동산으로 올 것이냐인데, 지금까지 과거의 흐름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다주택자가 매도하고 똘똘한 한 채로 더 좋은 집을 찾아서 상향 이동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더 좋은 지역에 더 똘똘한 한 채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또 사실 다주택자 규제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을 실현한다고 하고 나서 다시 주택수를 늘리지 말라는 보장도 또 없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네. 이거를 다주택자가 매도하고 나면 다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규제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 상황을 좀 면밀하게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정점 찍고 약간 감소세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다시 변이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나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상승한 것이 특징이었고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빅테크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 4월에는 계절적인 강세가 뚜렷했다는 점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강한 자신감과 동기를 좀 부여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4월은 주가, 이 수익률이 높다라고들 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일단은 이 월가에서 4월은 계절적 강세가 뚜렷한 시기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1964년부터 2020년까지 S&P 500 지수의 4월 평균 수익률은 1년 중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기간 중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74%에 달하는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제 통계는 통계일 뿐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데이터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유의미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투자 심리 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기업 이익들은 연초에 가이던스가 하향됐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상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4월 증시에 이제 강한 모습들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고, 뭐 어쨌든 전일 시장에서도 이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 만큼 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출발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빅테크가 간밤 뉴욕 증시의 주가를 이끌었다라고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뭐 일단은 트위터의 지분 신고가 사실은 트리거로 좀 작용을 했지만 이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상대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빅테크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분명히 좀 반영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팩트셋에 따르면 1분기 미국 S&P 500의 EPS 추정치가 전년 대비해서 소폭 이제 추정치가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IT 섹터는 2.1% 상향되면서 양호한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 빅테크 이외에도 이 시장은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리스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격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로 점진적으로 비중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력도 만들어진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12개월 선행 P가 20.1배로 21년 평균이었던 22.6배 대비 낮은 수준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난 1분기에 급격한 변화를 주도했었던 변수들이 가격 조정을 촉발하면서 하락세를 좀 이끌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상수화된 만큼 당분간은 이제 실적 장세로 관심이 옮겨가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 이익 추세에 따라 증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경제 지표가 있습니까? 네, 사실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기저에 계속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물 지표들을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의 고용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120.56으로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다음에 컨퍼런스 보드는 2분기에도 견고한 고용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연내 고용 시장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실업률은 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는 등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고용 지수는 동행지수나 선행지수가 아니라 후행지수라는 측면을 고려를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요. 반면에 4월 유로존 선틱스 투자자 지수는 마이너스 18을 기록하면서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현재 여건 지수도 지난해 4월 이후 최저, 기대 지수는 2011년 12월 최저를 기록하면서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투자자 심리를 반영을 했고요. 또한 오늘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2월 공장 수주와 내구재 주문 지표 등도 하락하면서 조금은 경기가 식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높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불구하고 미증시 강세 영향 속에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했고요.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2차 전지 업종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징이고요. 반면에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화장품 섹터는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양대지수 모두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수량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까지 조금 늘리고 있고 지금 뭐 콜옵션도 매도, 풋옵션을 매수하는 등 또 하방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일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원가량 하락한 상황으로 뭐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직장인들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읽어본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세 단어는 이게 아닐까요? 휴가, 연차, 보너스. 그중에 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뭐 이런 옛날 카피도 있었습니다만 휴가만 기다리느라 요 달력에 체크한 그날이 언제 오는지 보면서 회사 다니는 분들도
아마 적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직장인의 연차 휴가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하거든요. HR 컨설턴트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 연차 휴가 어디까지 써봤니? 장 노무사님에게 배워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도 우리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되는 휴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 제도도 있을 텐데 이 휴가라는 것도 종류가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휴가에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는데요. 법정 휴가는 이제 연차 휴가 같이 법으로 정해져서 반드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휴가고요. 연차 휴가 외에도 이제 출산 전후 휴가, 그다음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 등이 있습니다. 약정 휴가는 이제 회사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휴가인데요. 하계 휴가라든지 장기 근속자한테 포상 개념으로 주는 장기 근속 휴가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회사 규정에 명시된 이상 반드시 지급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급을 안 하고 싶으면은 회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을 변경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직장인들 사이에서 나 내일 반차 쓰고 어디 다녀올 거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반차라는 게 원래 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말인가요? 네, 법적으로는 연차를 1년에 며칠을 줘야 된다 하는 지급 기준만 있고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용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연차는 1일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반일 단위로도 사용을 허락하겠다. 그럼 반차를 허락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2시간만 사용하는 반반차까지도 허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반반차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네. 처음 들어봤어요. 쌍쌍바에서 한쪽만 떼서 먹는 이런 느낌도 있는데 연차 휴가 1년에 최소 15일이다 이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한테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후에 2년에 1일씩이 추가가 돼서 최대 1년에 25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언제냐? 입사하고 20년 차가 되면은 1년에 25일을 발생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30년, 40년을 근무해도 그때부터는 계속 1년에 25일씩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연말에 보면은 그 부장급 이상 좀 회사 오래 다니신 선배님들 보면 이거 회사에서 연차 사용하라고 촉진 기간이 있어요. 이게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안 쓰면.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하면 돈 안 줄 거야 이런 회사들은 선배님들이 12월에는 안 보이십니다. 이런 회사들이 종종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지는 뒤에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신입사원들은 이거 듣다가 그러면 나는 연차라는 게 없는 건가? 1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최대 15일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휴가 못 쓰는 건가? 이거 궁금할 텐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입사하고 1년까지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휴가도 없다?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 입사하고 11개월까지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한 달에 하루씩의 휴가가 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1일에 입사를 했다. 그러면 2월 1일에 하루, 또 3월 1일에 또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 휴가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1년이 되는 다음에 1월 1일이 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11일 더하기 15일 해서 1년이 지나면 26일의 연차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 휴가는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어서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골든스카이님, 대기업은 반반차 이미 있습니다. 단 1년에 4번만 쓸 수 있어요 해주셨는데 야, 반반차. 사실 저는 그냥 그 회사에 소속돼서 일할 때 제 휴가를 다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일한 적도 있고 사실 저는 그렇게 일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럼 큰일 나죠. 그래요. 쌍쌍바 연차 느껴집니다. 갑자기 쌍쌍바에 대한 기억이 싹 지워지네요. 자, 지난해에 입사를 했다. 1년 후에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분은 연차 휴가 15일을 받을 수 없다. 법원에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왜 소송까지 간 거죠? 네, 작년에 1년만 딱 근무하기로 한 계약직 근로자가 있었는데 15일의 연차 휴가가 이제 이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해야 그 다음에 연차가 발생한다는 취지인데요.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서 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그 다음해에는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1개월마다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도 똑같은데요.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하면 그 다음 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히 뭐 1년이든 2년이든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면 그 다음에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정확히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 1일자로 퇴사를 했다.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연차가 안 생긴다는 거지 한 3일 더 근무하고 네. 1월 3일에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15개 연차가 그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퇴사 일자를 계산할 때 퇴사 일자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1년 단위로 근무하고 퇴사하지 말고 며칠이라도 더 근무를 하시고 퇴사를 해야 그 다음에 발생한 연차를 휴가 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1년 동안 근무하고 퇴사한 분의 주장은 내가 1년을 일했으니 15일치를 수당을 달라. 그래서 다툼이 시작이 된 거였군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올해부터 그런데 좀 달라지는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빨간 날에는 연차를 못 쓴다?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공휴일에 연차를 쓰게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빨간 날 이제 공휴일을 얘기하죠. 뭐 설,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이 있는데요. 이 공휴일이 올해부터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이 되어서 이날 연차 휴가를 쓸 수가 없죠. 휴일에 휴가를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작년까지는 3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남들 다 쉬니까 우리도 쉴게. 대신 이거는 연차 쓰고 쉬는 거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5인 이상 기업은 다 불가능하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도 5인 미만 기업은 여전히 공휴일이 법정 휴일이 아니어서 연차 휴가 처리가 가능하고 더 문제는 5인 미만 기업은 연차 휴가 자체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안 줘도 된다는 거지 주면 안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께서 연차도 지급하시고 공휴일도 법정 휴일로 인정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되게 근무 환경이 조금 더 좋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휴가 보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물론 사업주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 이거 사실 모든 회사에 다 있거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 휴가 남았을 때 안 쓰면 저희 돈으로 안 줄 거예요. 이런 회사들 많은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날짜를 회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휴가에 가세요. 근데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면은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인데 근데 이 제도가 사실상 좀 맹점이 있는 게요. 만약 연말에 휴가가 3일이 남았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에서 12월 3일, 4일, 5일 이렇게 가세요라고 통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원이 3, 4, 5일에 출근을 했어요. 그럼 왜 출근을 했을까요? 애사심? 너무 회사를 사랑하고 팀장님하고 나는 사무실에서 도시락 시켜 먹으면서 행복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서 나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군가 출근을 지시했거나 아니면은 그날 꼭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노무 수령 거부를 하라고 돼 있는데요. 한마디로 휴가 날 출근한 직원한테 우리 회사는 당신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니 출근은 했지만 일한 건 아닙니다 라고 통보하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시키는데 저는 노무 제공을 거부하겠습니다.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이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노무사님 뵙고 항상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회사도 결국 사람이 서로 다니고 관리하고 조율하는 곳이잖아요. 상식선에서 어지간히 하셔야 돼요. 어느 쪽이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로자 중에서 휴가를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결국에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는 건데요. 결국에는 팀장님이나 임원 같은 관리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또는 3번 정도 시기를 정해가지고 팀별로 연차 휴가 사용 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체크하면 적어도 50%는 사용했어야 되죠. 네. 근데 가장 사용률이 낮은 팀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팀은 팀장이나 임원한테 대표이사 면담을 시킨다든지 사유서 제출을 하게 해서 결국 관리자가 페널티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팀장님이 이렇게 되죠. 야, 김대리 왜 이렇게 휴가를 안 썼어? 이번 달 안에 당장 써. 안 그러면 내가 혼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휴가 안 쓴 사람이 눈치 보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질문들 몇 개 답을 좀 해드릴게요. 2986님. 저는 1년마다 자동으로 재계약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이신가 보죠. 연차 휴가가 없다고 하던데 월차 11개만 계속 생기는 게 맞나요? 당연히 안 맞습니다. 예, 계약직이고 정규직이고 연차에 있어서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은 계속 근로기 때문에 15일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2989님 문의드립니다. 6년 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연차가 저는 계속 15일이라고 해요. 요거 맞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에 하루씩 연차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6년이면은 적어도 16일에서 17일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라 그래야 되고 그만큼 15일만 다 썼다. 그러면은 하루치 또는 이틀치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당 지급을 안 하면 그럼 임금 요거는 체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휴가 오늘 도움 많이 되셨죠? 지금까지 장내석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냥 연미전미 들어봐도 역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마음속에 있다는 거. 네, 9701님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 상황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 고쳐지나요?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5년 미만 사업장의 유예 조치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제도적으로 좀 보완되는 측면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요 비행기 못 타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데 비행기 타보지 못하기 전에도 이 말이 되나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소비 문화 가운데 해외 직구라는 게 사실상 일상으로 들어온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해외 직구라는 게 더 많아지고 더 일상화된 것 같은데 해외 직구 관련 분쟁들이 제법 많은 모양이죠. 실제로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실제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요, 2015년에 비해서 3배 이상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가격대가 높은 전자제품 해외 직구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7년 1,100건에서 2019년 2,100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불만 유형으로는 제품 하자나 품질, AS 같은 문제가 28.4%로 가장 많았고요. 취소나 환불 거부가 27.9%, 미배송이나 배송 지연 문제가 14.2%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직구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불만도 더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외 직구 제품을 샀다가 어떻게 낭패를 보는지 실사례를 좀 볼까요?
네, 이렇게 국내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했지만 AS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국내 서비스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서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소비자는 몇 년 전에 해외 직구로 국내 가전업체의 75인치 LED TV를 구입했는데 최근 들어 화면에 불빛 같은 이미지가 생겨서 출장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수리비가 부품비와 고민비를 포함해서 총 164만 원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네, TV 값이네요. 네. 네. 특히나 이 부분을 제조 불량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같은 분량에 대해서 이 정도의 비용까지는 들지 않았는데 이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다는 이유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 사례입니다. 또 다른 인천에 사는 소비자도 또 다른 업체의 TV를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했는데 최근 들어서 소리만 들리고 화면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센터를 통해 AS를 신청했는데 수리 비용이 104만 원이라는 얘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같은 모델 TV를 현재 국내에서 구입을 해도 100만 원이면 살 수가 있는데 수리비가 더 과도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해외 직구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가격이 일단 혹한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상청 사람들 네. 거기서 보면 그 송강 씨가 이거 해외에서 사셨으면 몇 % 할인해서 얼마에 받으셨을 거예요.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이 뭐 많게는 거의 반값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도 있는데 신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특별 세일 기간에는 특히 같은 제품이더라도 수십 %까지 할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배송이 오래 걸려도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죠. 그래서 TV나 청소기, 노트북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을 직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AS에 대한 불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직구 제품 같은 경우 AS 규정이요. 제조사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AS를 생각하면 신중한 구입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가마다 탑재하는 옵션이 달라서 국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국가에서만 AS가 가능하고요. 또 해외 제품 같은 경우 소비자 기본법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AS를 안 해줘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AS가 전적으로 제조사가 해주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내의 가전 전자제품을 판매 중인 글로벌 브랜드의 서비스 현황을 보면요. 국내에서 구매할 때와 비교해서 무상 보증 기간이 짧거나 유무상 여부가 갈렸습니다. 특히 해외 브랜드들은 국내 공식 수입 업체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서만 본사 정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아예 수리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국내에 판매하는 동일 모델로 제한해서 AS를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회사 제품이란 말이에요. 공식 수입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구입을 했든 이게 AS를 안 해줘도 당당한 이유가 내가 돈을 덜 냈기 때문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일부 그런 정책도 있겠지만요. 업체들은 그보다는 해외 직구의 경우 국내와 같은 조건의 AS가 어려운 게 다른 이유가 더 크다고 합니다. 우선 해외 제품 같은 경우는 국가 특성에 맞는 기능별로 제조된 경우가 많아서 부품 조달 등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렇다 보니 국내 제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 국가에서 부품을 공수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피해 상황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네, 해외 직구라고 무조건 저렴한 건 아니고요. 설치비나 관세, 배송비를 등 추가로 붙는 비용을 생각하면 제품에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꼼꼼히 비교하고 구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특히 생활가전은 비교적 고가고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해서 국내 AS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보상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국내에서 산 제품은 소비자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보상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산 제품은 해외 서비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상이 안 된다는 게 제조사 입장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해외 직구의 피해 예방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해외 직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구매 내역과 피해 내역을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들도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궁금한데 국내 기업 제품일 때 있잖아요. 네. 국내 기업 제품인데 뭐 S사, L사 TV를 내가 미국에서 직구를 해오면 네네. 우리나라 회사니까 이런 거는 AS 해주지 않을까요?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판매국가의 보증 기간을 적용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TV나 노트북 같은 스마트폰 정도는 무상 수리가 가능한데 이것도 한 업체는 가능하고요. 한 업체는 TV에 대해서만 무상 수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년 이내에 한해서만 제공이 되고 구매 영수증과 이런 것들을 꼭 챙겨두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리아님, 그래요. 우리 청취자분 체리아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직구는 복불복.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의할 점들 저희 알려드린 내용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군요.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원래 품질 보증 등은 해당 국가 기준입니다. 이거 직구 많이 해보신 분인가 봐요. 알고 계셨다고 했고 아까 아니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오면 그게 라디오지 어디 TV입니까? 야, 그 레볼루션님, 네 정확한 지적인데 요새는 라디오도 유튜브로 TV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주의하실 점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요새는 코로나19 때문에 배대지로 갔다가 물건 들어올 때 이 난관이 많습니다. 조심해서 구입하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안내해 드릴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현 정부하고 새로 출범할 정부 사이에 얘기가 잘 되면 4월부터 시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얘기가 잘 안 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다음 날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부동산 관련 뉴스에서 저희가 일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대주주님 선정이 됐죠? 피디님 누구십니까? 0856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3283님이었나요? 아들, 딸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사장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차휴가 안 주고 그러기 있기 없기 이런 거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연기력이 좀 되지 않습니까? 혼신의 그 연기력을 담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후 라쿠카라짜 김기욱입니다. 김혜진입니다. 방송되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내일 올게요. 발전.